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줄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네, 업무 언한 라이브 시간입니다. 비상식회의 회원 여러분, 촛불행동TV 시청자 여러분, 설 연휴 잘 쓰셨습니까? 오늘 1부에는 이런 제목으로 불통 대통령 질문하지 않은 언론, 이런 제목으로 두 분 패널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고정 패널 이명재 민들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재입니다. 네. 여러분들 뭐 제목 보고 짐작하시겠지만은 일단 KBS하고 한 그 대통령 대담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뭐 국민의 KBS가 아니고 박민의 KBS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박민 아시죠? KBS 새 사장입니다. 이 박민의 KBS가 대담한 윤석열 대담쇼를 선보였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나요? 한 말씀 먼저 네. 해주시죠. 뭐 한마디로 황당무계했다. 좀 전에 뭐 대담한 대담쇼였다고 하셨는데 그야말로 그 무모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이런 것을 국민과의 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내보낼 수 있는 그 용기가 오히려 가상하다. 그렇게 우리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역설적으로요. 네. 타이틀도 뭐 대통령실을 가다였나요? 뭐였죠? 그런 비슷한 네, 그런 그것도 좀 의미였죠.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실 일종의 집들이인가요? 그러게요. 네. 집들이에 초대받는 사람이 가서 그 네. 주인으로부터 아주 지극한 환대를 받고, 그리고 네. 그것이 아주 고마워서 어쩔 수 너무나 고마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표정이 읽히는 네. 그런 모습들이었죠. 네.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18개월 만에 기자를 만난 거고, 또 어떤 보도는 이게 무슨 군사작전이냐, 뭐 다큐멘터리냐, 또 외주 PD가 제작했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사과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뭐 사과할 일이 많이 쌓였습니다만. 네. 이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재방송에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방송을 내고 나면 시청자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고요. 또 언론에서도 이게 쇼 같은 상황이니까 언론사의 대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부족함이 많다라고 얘기하면 재방송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비판이 무슨 비판? 우리는 한다면 해. 이런 식의 재방송이 있었던 것이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공영방송 KBS의 대통령 대담이라면 상당히 무게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을 대표해서 또는 대신해서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대통령은 사실은 집들이가 아니라 국정에 대한 현재의 난맥상을 설명해야 될 이른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대담이 대담한 기획이었는데 그 대담이 언론사, 공영방송 KBS가 해야 할 대통령 대담의 격에는 어울리지 않았다. 네. 대통령을 위한 쇼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민들레 그 송영훈 전 MBC 기자가 칼럼을 썼던데 제목이 그렇게 달려있더군요. 이런 대담은 없었다. 이것도 패러디 제목이죠. 59분 대통령이 대담쇼. 그런데 대담 내용 중에 보니까 뭐 지지율, 낮은 지지율을 언급했더니 대통령이 뭐 다른 나라도 들쭉날쭉한다 그랬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제 대담이라고 할 때 이것은 일종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잖아요. 네. 이제 그걸 이제 질의응답이라고 해야 될 텐데 이번에 과연 질문이 있었는가? 질문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합의된 질문, 사전에 준비된 질문, 합의된 각본에 의한 질문이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기보다는 대통령 혼자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하는 자문자답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관심이 집중됐던 것이 그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이른바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어떠한 경위 설명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걸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물론 나중에 보고 나서 든 생각이지만은 대통령의 한 말을 요약하자면은 사과할 것은 대통령이나 나의 아내가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었다. 왜? 제 아내가 마음이 여려서 가방을 참아 찾아온 손님을 부딪히지 못한 것을 이렇게 국민들은 매정하고 박절하게 내 아내를 욕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것은 이렇게 너무나 부당하게 제 아내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함부로 얘기한 국민들이 오히려 저나 제 아내한테 사과할 문제다. 네.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속마음을 읽으셨군요. 네. 예. 대담보다는 차라리 환담쇼 같았고 이건 인터뷰하기 아니고 인터뷰 당하기였다고 봅니다. 그렇죠. 정담이었죠. 네. 정담. 사실은 KBS에서 특정한 프로그램을 편성한다는 것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명절 전후로 해서 전 국민들이 바라보는 KBS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대통령과 대담한다고 한다면 그런 편성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들에 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편성에 의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진행의 객관성과 나름대로의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앵커가 이번 대담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손석희 앵커였으면 어떻게 질문했고 무엇을 물어봤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림과 이번 앵커의 대담 질문은 격이 달랐죠. 부부싸움 얘기를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면에서 KBS의 프로그램 편성은 정당했는가? 진행자는 올바로 진행했는가?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대담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저널리즘적 특성을 갖고 있는 어떤 교양적 나름대로의 의미 또는 보도적 의미의 어떤 프로그램을 이렇게 엔터테인먼트 형식의 어떤 아까 방문쇼라고 했나요? 그런 식으로 만든 것에는 KBS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들이 KBS 시청자 게시판에 상당히 많은 불만을 토로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응이 없다. 네.
그런 의미에서 불통이고 용산이 불통이고 KBS가 불통이고 그래서 불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은 고통받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네요. 고통받는다. 무엇보다 악권은 말이죠. 아시는 대로 이제 이 정권 들어서 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홍길동이 자주 소환됩니다. 이번 대담 쇼의 쇼 호스트격인 KBS 박장범 앵커가 디올백이라고 못하고 이른바 파우치 외국에서의 쬐그만 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뭐 바이든 날리면 보도 후에 바이든을 바이든이라고 하지 못하는 게 또 한 예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우리 언론 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말씀. 네네, 그러시죠. 네. 언론은 사물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정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단어를 써서 그 상황을 제대로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떻게 정명하느냐에는 나름대로의 화자의 시선, 시각이 담겨 있고요. 거기에는 계급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인식의 수준이 담겨 있는 것이죠. 국민들의 눈높이는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으로 바라보는 게 상식인데 대담을 진행한 앵커는 둘러대기 급급한 거죠.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얘기한 것. 이거에는 국민적 정서를 반영하지 못했다. 어쩌면 이것은 KBS의 시선이 국민적 인식에 기반하고 있지 못하고 어쩌면 김건희 여사의 눈높이, 용산의 인식을 그대로 만들어낸 것 아닐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KBS가 코리안이라고 시작되는 한국 국민의 방송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김건희 여사를 생각하고 있는 눈높이의 방송으로서의 KBS가 된다면 저는 이것은 KBS의 타이틀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담 매체로 이제 낙점받은 것에 대해서 뭐 황송해한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게 사실은 위기를, 본질을 드러내는 하나의 계기로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번에 이제 이 대담의 진행을 KBS 사장인 박민 씨가 내가 직접 해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가요? 네. 그래서 다른 이제 그걸 말려서 겨우 이 문제의 이 박모 앵커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전에 이 교수님이 손석희 씨와 이 비교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박장범 앵커는 그 자리에 기자로서 갔던 것이 아니라고 봐요. 기자라기보다는 그가 보였던 모습은 일종의 시정, 비서, 옛날에 치면 환관이라고 할까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나쁜 의미의 그 도승지, 그 임금에게 대해서 어떤 바른 말, 직언을 전혀 하지 못하고 오로지 임금님의 교지를 받아 적는 그런 서기의 역할, 승지의 역할로서 들어갔다. 그래서 이것을 기자로서의 박장범 앵커를 바라보는 것은 일단은 그 관점 자체가, 출발 자체가 저는 애초에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런 네. 생각까지 합니다. 그러네요. 좀 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론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뭔가 이제 보도를 할 때 가장 그 출발은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름을 붙여주느냐 그렇죠. 이게 출발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명이라고 하는 공자의 말을 그래서 정명이라고 우리 언론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역할로서 많이들 인용되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저도 이제 그 구절 참 좋아해서 그걸 마저 얘기를 하면은 말이 이름이 바르지 못하면은 부정하면은 그 언이 불순하고 말이 불순하고 언이 불순하면은 일이 안 된다. 사불성이다. 그 사불성하면 형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형벌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게 되면은 백성들이 손을 둘 데가 없다. 기수인가요? 기수적인가요? 그렇게 이제 이어지는 말인데 이것이 하나의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이 옛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이 박모 앵커의 그 조그만 파우치 이런 류의 말은 올해 참 눈물겨운 고심이 담겨 있는 말이어서 한편은 참 안쓰러울 정도였습니다. 저렇게까지 많이 애를 쓰는 거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애처로울 정도였는데 그 자리에
그런 고민을 하면서 대통령을 국민을 대신해서 가는 거였잖아요. 네. 질문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었으면은 최소한의 자기 어떤 기자로서 본분에 대한 의식이 있었으면은 그 자리를 애초부터 사양했어야죠. 네. 대신에 대통령과의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야죠. 오락 프로그램을. 네, 맞습니다. 쇼라든가 드라마 네. 내지는 뭐 다큐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어야죠. 예. 그러니까 예능형 대담 같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으면은 그 앵커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애초부터 이것을 기자회견을 대체한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형식의 이름의 네. 대담이 아니라 하나의 오락 프로그램으로 그렇죠. 네. 처음부터 그렇게 바뀌었죠. 물론 그 시청률이 얼마나 나올지는 네. 모르겠지만요. 그 박장범 앵커가 그 파우치가 논란이 되니까 또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 때문에 또 뭐 뒷말이 좀 있었던 그것도 것 얼마나 같습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까? 예.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면은 그것에 최소한의 어떤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네. 그걸 또 저도 이제 그걸 뒤늦게 이제 보게 되는데 그 표정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아주 고개를 이렇게 쳐들면서 마치 국민들을 가르치듯이 너희들은 이걸 몰랐지 하고 자, 내가 파우치라고 이름을 붙인 나의 그런 깊은 뜻을 너희들은 몰랐지라고 마치 훈계하는 투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보고 네. 저 사람은 참 그 반성이라는 거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무엇보다도 왜 국민들 많은 사람들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파우치라고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느냐 그것의 본질은 백이냐 파우치냐가 아니잖아요. 네. 명품이냐 고가이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될 테고 그리고 굳이 거기에 나오는 외신 보도를 인용을 해서 외신도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외신 보도의 전체를 인용을 해야죠. 그렇죠. 네. 뉴욕타임스의 그 보도는 바로 물론 그 명칭에서부터 앞에 듀로자를 붙이는 거였지만은 전체적인 그 보도의 논지는 한국의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러이러한 스캔들로 지금 국민들 앞에 사과를 해야 되는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같이 했어야죠. 그렇죠. 네. 근데 전체 그 보도의 99%는 딱 빼놓고 딱 하나, 그것도 디오르 파우치 중에 파우치만 떼가지고 마치 그것이 바른 이름을 붙인 것처럼 네. 얘기를 한 거. 이건 보통의 그런 뻔뻔함이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네요. 두 분이 그 정명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용어는 결국 프레이밍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명품백이라는 프레임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뇌물을 수수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명품백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론을 좀 바꾸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려고 조그만 백이라고 했지만 여기에도 본질적으로 그것이 네. 작든 크든 뇌물이라고 하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저는 그런 면에서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는 다시 앵커의 얘기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대담의 진행자로서의 앵커,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질문하는 자와 답하는 자인데 질문의 프레임을 결정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보도본부 내 기자들이 좀 친소관계가 있는 정치인들이 있더라도 제작의 당시 상황에서는 객관적인 자기의 언론의 윤리 규범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보이다가 특정한 시기에 정치권으로 편입돼서 죄송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이런 경우는 그냥 대놓고 스스로 스핀 닥터로서의 역할을 자임한 게 아닌가. 네. 결국은 용산의 홍보 전문가를 하려면 용산에 가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고 또 KBS의 제작 시스템으로 보면 CP가 있고 담당 PD가 있고 작가들이 있고 작가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 대담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이게 외주로 갔다고 해도 담당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제작됐는지의 상황을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KBS 이른바 OEM, KBS 브랜드를 달기는 했으나 KBS의 제작진이 아무 관여도 안 한 네. 외주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KBS 대담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네요. 이거는 네. 용산의 홍보 방송을 그냥 아무런 검열과 어떤 내용적인 검토 없이 네. KBS라고 하는 국민의 소리를 전달하는 소통 창구를 활용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이른바 공공적 커뮤니케이션의 측면에서 불통의 현장이었고, 소통된 것은 이른바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소통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박장범 앵커의 그 향후 진로를 좀 우리가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말기에 용산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불행한 사태가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박장범 앵커도 뭐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들이 반듯하다고 믿는 사람일 텐데, 그런 사람들이 KBS를 마지막까지 지키고 KBS의 의미를 살리려고 해야지 용산에 가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아까 이제 이 대표가 하신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박민 사장이 본래 가려고 했었다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한 대로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이진희 MBC 사장이었죠? 네네, 맞습니다. 가서 할 때 전 대통령은 이렇게 담배를 물고 있었고, 하여튼 그 앞에서 저자세로 하여튼 그 대담을 한 뭐 그런. 그때도 일이 있었는데 용비어총가가 있었죠. 그랬죠. 네. 네. 그걸 재현하려고 했던 모양이군요. 네. 그러는가 모르죠. 네. 예. 저는 그런 면에서 공영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언론의 윤리적 규범이 사라졌다. 네. 정치계에서는 그래도 민주주의라고 하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상호 견제라고 하는 사회적 규범이 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뭐 하는지 박민 사장은 모른다. 네. 박 앵커 또한 KBS 공영방송의 프라임 타임에 전달되는 대담 프로의 앵커가 어떤 역할인지에 대한 언론적 규범을 잊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공영방송의 파괴가 실질적으로 이런 제작 현장에서 이런 불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KBS의 본질적 위기가 느껴진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그 한국의 공영방송이 아니라 영국의 공영방송 BBC가 한국 언론이 이른바 뭐 디올백 스캔들로 부르는 것에 대한 윤 대통령의 첫 발언은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야당을 화나게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공영방송은 그런 대담을 뭐 중계를 했는데 오히려 영국의 공영방송이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과거에는 그 외신과 회견을 한 일이 있는데 이런 외신 보도에는 대통령 혹시 귀를 기울일까요? 글쎄요, 외신이라고 해서 뭐 다를까요? 이제 어떤 말을 경청을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어떤 여론을 듣는 것은 선택적이잖아요. 네. 그것의 기준은 자기에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얘기해 주느냐, 아니면 반대되는 얘기를 하느냐, 그것이 이제 1차적인 판단의 기준이죠. 국내 언론을 대하는 태도하고는 다른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죠. 지금의 대통령실이. 사실 그것도 매우 참 부끄러운 일이죠. 국내 많은 언론과 소통하지 않고 최소한의 설명 책임을 다하지 않고 외국 언론들을 상대로 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게하는 대통령의 그 같은 태도, 이거는 분명히 상당히 후진국형이죠. 근데 그것도 매우 부끄러운데, 그나마 외신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매우 이중적이고 선별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외신의 어떤 보도라고 위해서 그를 귀담아 듣고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것은 좀 전에 우리가 박모 앵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나왔던 것처럼 그 외신의 특정한 보도만, 특정한 부분만 다 끄집어내서 그것만 떼내서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KBS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이 국장 임명 동의제를 무시함으로써 KBS 임명 동의제가 사실상 무력화됐습니다. 그가 이제 KBS의 통합 뉴스룸 국장으로 임명한 최재현 기자에 대해서 KBS 교섭 대표 노조인 전국 언론 노동자와 KBS 본부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조합원 투표였군요. 투표권자들은 10명에 9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을 했더군요. 기존의 임명 동의 대상이던 5개 부서 국장 중에서
임명동의 투표 요건을 충족한 인사는 단 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이 교수님, 국장 임명동의제, KBS의 국장 임명동의제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크게 봐서는 KBS가 정부에 휘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방통위를 여야 간 합의제 기구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거기에서 KBS 이사를 임명을 해서 여야 간 균형을 통해서 진행하더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이른바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나름대로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편집국 내부에 있어서의 자율성, 독립성이 거버넌스의 어떤 균형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장이 일방적으로 매일 같은 뉴스 제작 현장에서 이거 빼, 이거 넣어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편집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최소한 국장이라고 하면 편집국의 헤드 아닙니까? 그 편집국의 헤드는 일반 기자들의 최소한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너무 사장의 눈치 또는 너무 용산의 눈치만을 일방적으로 쫓는 그런 국장들은 우리는 안 돼라고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일방적으로 박민 사장은 무시하고 임명했어요. 거기까지 좋습니다. 무시하고 임명했더라도 임명을 받을 만한 나름대로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된다면 저는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만요. 그런데 뭐 10명 중에 9명 이상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고 5개 핵심 부서에서는 4명이 다 이른바 리젝트, 임명 동의가 안 된 것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이것은 결국은 내부의 구성원들이 이 사람이 국장하면 현재 박민 사장이나 용산의 눈치 보고 편집국과 제작의 자율성들을 독립하지 않게 될 것이다. 즉 용비어첨가를 또는 사장님이 진행하시죠 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비등해질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일반 KBS 내부 구성원들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저는 그런 면에서 1980년대 전두환 체제의 KBS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단지 여론에서의 일반 직원들의 임명 거부의 차원이 아니라 국민들의 KBS 거부라는 측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네. 이 대표, 그런데 이렇게 투표 결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KBS 내부가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좀 저도 안타까워요. 이런 정도 상황이 되면은 과거에 KBS가 이제 공정방송을 내걸고 파업을 하고 내부에서 상당한 이런 거 저항을 보여줬던 걸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의 KBS의 모습은 너무 조용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그런가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보다도 공영방송의 비중이 과거보다는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국민들의 공영방송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예전 같지는 않죠. 그것이 이제 하나의 이제 커다란 구조적인 그 대중 여건이라고 보고 또 KBS 내부의 구성원들의 어떤 의식의 변화라고 할까 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많은 집단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특히 많은 이제 공영적인 기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같은 의식의 변화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 이 대목에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그 변화입니다. 공공성 의식이 좀 약화되고 있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점이 지금 보이죠. 저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은 KBS는 국가 기관 방송이잖아요. 기관 방송이에요. 그리고 공영 방송이죠. 기관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갖는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관. KBS의 구성원들이 자기의 KBS 직원으로서의 자기의 어떤 위치를 국가기관 방송의 기관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 사실 그 같은 이제 기관의식, 공영의식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확고한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어떤 주어진 투표에서의 반대 의사의 표명 그리고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박민 사장의 여러 무리하고 무리하다는 말로는 모자랄 정도의 아주
그 잘못된 행태들에 대한 이런 그 견제 성명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KBS의 거의 전사적인 차원의 이런 그 집단 행동을 포함한 이런 대응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지금은 그 같은 행동의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일단 보고 싶습니다. 예, 그런 시대 변화를 뭐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만은 어떻든 구성원들이 집단 행동을 한 류희림의 방심위하고는 너무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다르죠. 네. 네. 이제 방심위와 KBS의 상황이 좀 다르기는 하죠. 유희림 씨의 방심의 경우에는 이건 워낙에 지금 그 전에 전례가 없는 정도의 파행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방심위의 기능의 핵심적인 기능, 그것은 심의 기능이잖아요. 심의 기능 자체의 어떤 뭐랄까, 파탄이죠. 그러니까 그 방심위 직원으로서도 도저히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고, 이제 그것에 비해서는 KBS는 조직이 훨씬 더 방대하기도 하고, 맡고 있는 그런 기능들 역할들이 그 내용들이 상당히 좀, 넓죠. 여러 다양한 관례가 있고, 그래서 방심위와 같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아주 삽시간에 집단의 행동으로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근데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제 방심에 비해서 KBS 일종의 항공모함이라고 한다면은 항공모함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같은 내부의 연료를 지금 쌓고 태우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게 폭발을 하고 발진을 하게 되면은 그 파괴력은, 추진력은 훨씬 크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예열이 되고 있을 거다.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죠. 네. 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이죠. 예열론과 이제 항공모함 네. 론이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일종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건데 이미 미디어는 레거시 미디어 중심의 어떤 그 KBS나 뭐 저기 전통적인 신문이죠. 그쪽이 여론을 만드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저는 보고요. 정말 비극은 저는 이걸로 봅니다. 양극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이. 그러니까 특히 유튜브를 매개로 한 뭐 이런 걸로 양극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좀 양극화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갖게 되는데요. 양극화의 결과가 이겁니다. KBS에서 다들 양극화 시키는 거죠. 누구는 좀 진보적인 비판 세력, 누구는 좀 보수적인 세력. 이 둘이 싸울 때도 최소한의 KBS의 공영방송으로서의 가치와 규범은 유지하고 나름대로의 바톤 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딱 잡게 되면 완전히 싹 없애버리고 자기의 틀로 바꿔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이런 체제 속에서 저는 KBS가 지금 나름대로 박민 사장 이하 이게 자기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올바른 KBS라고 인식하면서 할 텐데 결국은 KBS의 마지막 남아있는 자양분과 아까 기간방송으로서 국가기관방송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을 갉아먹는 일이다. 그래서 이게 KBS를 나름대로 자기 진영에서 좀 장악해서 자기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KBS를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결과를 초래해서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서 KBS를 활용하려고 할 때도 더 이상 활용할 수 없는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라는 아주 깊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기간이라는 말이 들어간 말로 이제 기간 산업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말하자면 기간 산업이 그 위협받고 있듯이 기간 방송이 지금 침식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제가 이 두 분 패널하고 토픽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TV 공영방송 TV 수신료 문제를 좀 다뤄보면 어떨까 싶었는데 두 분이 다 그건 아주 큰 문제인데 다음에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기로 했습니다. 두 분 네. 이제 약속하신 거죠? 예, 다음에 한번 제대로 수신료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라이브 인터뷰에서 그 언소주 대표를 초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은 언소주가 이 뭡니까 이제
수신료 분리징수 운동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박민 그 KBS가 이제 말하자면 그 등장하고 나서 이제 잠정 중단했다는 얘기를 하던데 그런가 하면 이제 언시국 내에서는 우리가 그 주체가 돼서 다시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벌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요게 맥락에 대해서 하여튼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든 이 문제 한번 제대로 다뤄보겠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뭐 어차피 말씀을 꺼내셨으니까 다음에 네. 한번 제대로 다루시는 거는 다루시더라도 네. 결국은 현재의 방민 체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담이라는 결과가 사실상은 수신료에 대한 정파적 이해에 따른 거부 운동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KBS의 경제적 토대, 수신료의 토대가 약화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정파적인 이익으로 교정하려고 하지만 교각사루의 네. 형태인 것처럼 수신료 기반이 사라지게 되면 KBS 어떡합니까? 국민 세금으로 하자면 매일같이 국회의 압박이 있을 테고 또 감사원의 감사들이 더욱 강해질 테고 뭐 등등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지금 당장 마음에 안 들고 해도 KBS를 나름대로 경제적인 토대는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그 훼손의 본질은 수신료 분리징수에 있었고 저는 그 수신료 분리징수는 다시 원상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수신료의 가치를 얼마나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의 문제를 따져볼 일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 불통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국민과 소통하겠다고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서 청와대를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대통령실 이전 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것, 이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나요? 저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있죠. 이제 그걸로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상당히 굉장히 권위적인 이름이에요. 그렇잖아요. 큰 대에 통치할 통이죠. 그리고 영 자체도 명령할 영이죠. 이 자체가 상당히 큰 권한이 그 안에 집약이 되어 있는 그런 이름이죠. 그래서 이 이름 자체를 처음에 정할 때부터 여기에 대한 상당한 이론이 있었죠. 어쨌든 간에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명칭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한국의 대통령제에서 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많은 그 수단들이 이제 법제와 헌법에 의해서 또 법률에 의해서 많이 제도화 돼 있죠. 근데 그 같은 그 법률적인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민과의 그 소통, 이제 이때 소통을 제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국민의 말을 들을 책임, 경청 책임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국민에게 설명할 책임, 네. 설명 책임이죠. 두 가지가 같이 이제 어우러질 때 이것이 이제 국민과 통한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서 대통령 할 때 그 통이 한편은 통치할 통이자 통할 통이다. 통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일방적인 통치 행위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것은 오히려 조선시대의 봉건제의 그 국왕의 그런 그 권한 이상이 돼버려요. 어떻게 보면은 조선의 국왕들도 많은 그 언관들의 그런 그 대간이라고 했죠. 그런 상소 이런 언론 활동을 통해서 많은 견제를 받았습니다. 그게 그 아주 심할 때는 도저히 그 왕 노릇을 못하겠다라고 하는 불만이 나올 정도였죠. 그만큼의 이 백성 신하들로부터의 이런 그 백성의 여론을 듣는 노력이 상당히 제도가 됐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민주정치에서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 일이, 그 직위가 국민과의 소통 자체를 거부하고 피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역설적으로 오히려 민주제 속에서의 과거의 왕 이상의 봉건제적인 그런 통치 행위만 남는다. 더욱더 이것은 퇴행적인 그런 그
그런 행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이라는 그 용어 자체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서는 뭐 미스터 프레지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미스터 대통령 이건 참 그 매칭이 잘 안 되는. 그렇습니다. 네. 이 말 자체가 이 말의 뜻을 모르더라도 어감 자체가 네. 상당히 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표 제안대로 네. 어차피 영자가 다스린다는 뜻이니까 네. 통자는 소통할 때 통자로 바꾸라고 한번 칼럼을 쓰시죠. 그것도 하나 좋은 이름이고요. 네.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이름은 명칭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런가요? 예. 네. 예를 들면은, 프레지던트라는 말 자체가 어떤 회의를 주재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사실은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입니다. 회의를. 그렇잖아요. 회의를 잘 주재하면 되는 것입니다. 회의를. 말할 사람 말하게 하고, 네. 그리고, 얘기를 해야 될 주제를 제대로 논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주재자 내지는 뭐 의장, 사실 그런 이름이 오히려 더 대통령, 민주제에서의 대통령이라는 그 직위가 하는 일에 더욱더 부합할 수가 있죠. 예. 네. 저도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다시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데요. 크게 통치하고 있는 영도자 이런 의미에서의 대통령인데 지금 크게 불통하고 있는 불통령이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대통불통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크게 소통하는 사람의 의미에서 대통소통, 소통, 대통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불통이 소통이 되어야 하고 대통의 통자가 다스림이 아니라 소통하는 것이어야 하고 그런 면에서 소통의장, 국민소통의장 뭐 이쯤이 아마 대통령을 풀이하는 뜻인 것 같은데요. 대통령제가 이제 87년 체제가 직선제 체제 속에서 이 양당제로 고착화되어져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체제도 바꿔야 한다. 양당 중심의 기득권 정당의 이 체제도 바꿔야 하는 것과 함께 대통령의 제목, 직책의 이름까지도 한번 바꾸는 정도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에서 이러한 권위주의적 불통령이 국민이 갖고 있는 엄청난 많은 에너지를 약화시키고 왜곡시키고 축소시키고 있는 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기자들 앞에서 제대로 자기 국정에 대한 이야기도 못하고 국민적 질문에 대해 답하지도 못하면서 대담 대신 쇼를 하는 KBS의 직원이 만들지 않고 외주 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이러한 체제는 국민을 크게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이 하고 있는 불통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소통령으로 바꿔야 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그 대통령에게 언론이 질문할 수 없는 나라가 과연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민주주의의 대전제이죠. 기둥이죠. 그렇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언론의 역할은 사실 질문이 아니면은 성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자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네. 기자의 일에 대해서. 기자는 쓸기죠. 네. 근데 기자는 쓸기 전에 일단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어보고 보는 사람이죠. 네. 질문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자이죠. 일단은 문자. 물을 네. 문자이죠. 그러니까 기자라고 하는 일의 출발이 문이고, 그리고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나오는 것이죠. 무엇을 쓸 것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질문하지 않은 언론, 이것은 민주제의 그 전제 자체가 허물어진 일이고, 그리고 질문하지 않는 언론, 그것은 언론의 기본적인 전제 자체를 배반하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마침 이 소통이 중요하고 뭐 소통 의장 격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정말 차제의 기자는 문자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이제 어느덧 대한민국의 미시사가 돼버렸습니다만은 아신 대로 윤 대통령이 소위 도어스태핑을 하다가 이제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국민이 언론이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도어스태핑을 이제 시도를 했고 그리고 중단했습니다. 애초에 소통을 하려는 선의가 좀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 윤석열 당선자가 도어스태핑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미디어 이벤트로 미디어를 활용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기자들 앞에서. 근데 그 질문이라는 게 자기가 준비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그 중에 한두 명의 기자들을 동원해서 질문하고 답하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도어 스태핑을 미디어 이벤트로서 활용해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 선거 시기에도 아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제대로 질문하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다 정당이 만들어 놓은 미디어 이벤트와 보도자료에 기자와 카메라들이 동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질적 비판적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전혀 나오지 않고 손들고 어퍼컷하는 장면만이 미디어 이벤트로 전달된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어 스태핑이라는 것도 도어 스태핑 쇼로 미디어 이벤트를 관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요 미디어 이벤트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부응하지 못했던 것이 됐고 그것이 계획되어진 미디어 이벤트가 아니라 돌발 사태가 발생해서 그걸 용산이 감당해내지 못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불통의 본질이 도어 스태핑 쇼라는 것들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그래서 미디어 이벤트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대통령의 위기가 왔고 이 위기는 기자들을 만나지 않고 국민들과 불통하면 불통할수록 더 강화될 것이다. 지난번 강서구청장의 일종의 사인이 왔고 다음 총선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반영될 것이고 총선 이후에 이런 기조가 간다면 더 이상 국민들은 이러한 불통의 상황에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언론을 국민과 소통하는 통로로 생각한 게 아니고 활용하는 대상으로 봤던 거군요. 그러니까 그럴 만큼 우리나라 기자들은 그런 미디어 이벤트에 익숙했고 언제든지 할 수 있었죠. 거기서 MBC 기자처럼 바이든 날리면에 대한 질문을 안 했던 거죠. 네. 이 대표 요 맥락 혹시 하신 말씀이 좀 있으신가요? 그 언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봤던 거겠죠. 얼마든지. 근데 거기서 약간의 어떤 그런 그 다른 움직임, 다른 균열이 나타나니까 그조차도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도어 스태핑이 도어 스타핑이 된 그런 결과가 된 거죠. 예. 네. 그렇군요. 자, 이 언론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질문하지 않는 언론. 기억하시겠지만은 14년 됐군요. 2010년 서울에서 열린 그 G20 그 폐막 기자회견 때 오바마 미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만 이제 질문 기회를 준 일이 있습니다. 그때 오바마가 연거푸 한국 기자 여러분 질문 없나요? 하고 물었지만 한국 기자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고 질문권은 필요하다면 한국 기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다고 한 중국 기자에게 돌아갔습니다. 한국 기자들 방금도 뭐 문자 얘기하셨습니다. 왜 그 질문을 하지 않나요? 사실 지금도 2014년 전이면 2010년이었죠. 네. 2010년. 지금도 불가사의한 장면이에요. 도대체 한국 기자들은 저렇게 흔치 않은 기회에 그리고 게다가 질문하라라고 하는 그런 그 최근성의 권유를 받고도 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도 단 한 명도. 그건 지금도 참 불가사의하고 민망한 장면이었어요. 이때가 이제 언제죠?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죠? 네. 이명박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언론에 그 보였던 그 어떤 모습들, 그런 행태들이 이 국제회의 오바마와의 이 같은 이제 자리에서 그렇게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라고 한편 이해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자리였죠. 뭔가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좋은 질문, 제대로 된 질문을 한다는 것은 또 상당한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뭔가 어떤 그 준비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런 것이 좀 안 돼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국 언론의 그 실력, 그것을 좀 드러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교수님, 그 대학에 계시지만 우리가 대학생도 잘 질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문화가 조금 죄송합니다. 학교에서 잘 못 가르쳐서.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잘 못 가르치고 그것이 생활화된 것도 사실이죠. 질문을 강요하고 억지로 만들어야지 좀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받아 적어서 성적 잘 받겠다는 생각만 있지
교수에게 질문하지 않는 거죠. 저는 그거 플러스 하나가 더 출입처와 보도자료에 의존하는 한국 기자의 생리라고 봅니다. 한국 기자는 취재하지 않습니다. 기획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이야기를 얻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정상회담 관련된 보도자료가 나왔을 테고 거기에서 어떤 내용들이 언급된 사실들을 그냥 되풀이해서 방송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기자들은 노예와 주인의 삶 중에서 어떻게 보면 노예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합니다. 코로나19 때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마치 먼 훗날 이걸 보면 무슨 침묵의 선언을 하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기자들은요, 코로나19 때 마스크를 쓰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스크를 다 쓰고 있는 것이죠. 권력에 질문하거나 자기가 스스로 뭔가 기사를 만들면 데스크에 혼나는 거죠. 연통이나 보도자료나 출입처에 잘 해서 하루에 서너 건씩의 기사를 공장형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의 결과물이다. 컨베이어에서 그 다음 제품 나오는 걸 받아 적고 약간의 인용을 해서 쓰는데 갑자기 오바마 대통령한테 질문을 하라고 해? 나 이런 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제 기레기라는 말이 만들어진 것처럼 이제 문자로서의 기자는 사라진 어떻게 보면 침묵하는 기자라고 하는 묵자라고 할까요? 말이 이상하네요. 이제 그런 현상이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사적으로 역사를 선도하는 기자의 세대는 지나갔고 그냥 뉴스 생산 공장에서 보도자료에 의존해서 출입처에서 주는 대로 기사문을 작성해서 그냥 온라인에 올리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걸로 약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저널리즘의 위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아까 이 대표 말씀대로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것 같고 또 이 교수님 말씀대로 뭐 다 보도자료 나와 있겠다. 기사 쓰는데 무슨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 또 우리 조직 문화랄까요? 괜히 예컨대 뭘 물어봤는데 회사 들어갔다가 선배들이 너 무슨 그런 없어 보이는 질문을 하냐? 그렇지. 괜히 낭중지추가 돼버릴 수 있겠다. 그럼요. 이런 생각도 했을 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질문하지 않는 언론, 그 원인을 언론 내부 내지는 언론인들 자체 찾는다면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대표? 글쎄요. 쉽게 마음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한국의 이제 언론이 왜 이른바 이제 기레기라고 불리느냐 하는 것에서 그 해답이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대체로 한국에서 지금 기자가 되고 있는가, 또 이것도 하나의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뭔가 어떤 지금 현실에 대해서 어떤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뭔가 이걸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과 뭔가 어떤 개선의 의지, 변화의 의지가 없이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의를 달지 않거든요. 이제 그것이 본래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 맡아왔던 역할이죠. 지금 주어진 현실을 주어진 그들이 인정하지 않고 뭔가 이거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 진짜 그런 것이 어떤 기자적인 의식의 출발이죠. 여기서 뭐 지사적인 의식이다 이런 것까지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필요한 일종의 직업 윤리거든요. 예, 윤리이자 책임이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일종의 기자에게는 권리이자 이제 의무인 것이죠. 그 직업을 직업이게 하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존의 우리 사회, 자기가 몸담고 있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 대체로 그 사회의 지금 현재에 대해서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기자로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국의 언론에서 거의 매일같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뭔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전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질문 자체를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올 수가 없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죠. 물론 이때 질문은 전혀 질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또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은 언제였죠?
윤미향 의원 사태 때 얼마나 언론들이 많이 맞아요. 질문을 해댔습니까? 네, 예. 조국 장관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해댔습니까? 그런 질문을 쉽게 하죠. 예를 들면은 조국 장관의 집 앞으로 그 누구이죠? 중국집 음식 배달을 온 배달부에게 물어봤던 그 많은 질문들이 있죠. 뭘 먹었냐고. 예, 예. 그런 질문들은 한편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또 한편 다른 편에서의 또 다른 질문들은 안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이제 이필재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그때 그 질문의 의미는 바로 이제 이런 질문이 아니고 이제 저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한편의 과잉은 또 한편의 결핍이에요. 한편의 과소는 또 한편의 과다이죠. 이런 식으로 항상 한편은 지나치게 많고 한편은 거의 없는, 지나치게 없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총량은 어쩌면 크게 달라지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사소한 질문, 왜소한 질문들을 하고 있는 거군요. 왜소한 질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예. 네, 네. 예.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직역에서도 그런 게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업의식, 뭐 프로페셔널리즘 이런 게 그 희박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현직 언론학과 교수신데요. 네, 죄송합니다. 요 맥락에서 좀 보태실 말씀이 그 질문이 얼마나 본질적이냐라고 또 물어보면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좀 이념과 가치 중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또 비판받을 수도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념과 가치에 자기의 앵커링 포인트를 딱 삼아놓고 세상을 바라보기보다는 조금은 더 자유롭게 세상을 바라보니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젊은 친구들에게 비판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 뉴스의 생산 구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조국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을 가져다가 데스크에 기사를 갖다 놓으면 칭찬받을 겁니다. 좋은 기사를 잘 썼어. 오바마에게 질문하면 너 그런 거 왜 했어? 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갑자기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서 도어 스태핑 하는데 질문하면 다른 방송사나 신문사에서는 야, 너 출입처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런 질문을 했어?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뉴스룸의 어떤 분위기 이러한 면에서 민들레만 해도 독립적인 자유 언론이니까 이렇게 언급하시지만 이게 중앙일보 예컨대 뭐 조선일보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그 뉴스룸에 또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전체적인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나름대로 반영하는 부분이고 또 그 젊은 세대들의 시대적 정신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대가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질문을 되물어보는 그런 훈련을 갖도록 하는 것이 기성세대로서 우리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언론이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기자들이 자기 검열을 한다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그러니까 네. 이런 질문 덱스크가 어떻게 생각할까? 네, 그렇죠. 예. 자기 검열이자 그 뉴스룸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통제의 결과죠. 네. 자기 검열은. 네. 네. 그렇습니다. 좁게는 이제 데스크 네. 그리고 뉴스룸의 그 분위기 그런 뭐랄까요 소속되는 그 언론사의 이른바 그 보도의 기조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겠죠. 또 넓게는 그것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네.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 가치관 이런 것이 그 안에 그 배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요. 자꾸 이것을 그 좁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큰 것보다도 작은 것을 가지고 거기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가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은 있지만은 질문이 없는 것이죠. 질문은 작은 질문은 나오지만은 제대로 된 큰 질문, 본질적인 질문은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제 오바마 대통령과의 그런 국제 회견장에서 질문을 쉽게 못했던 거 그것은 스스로 한번 그 의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세계인들이 보고 뭔가 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을 만한 질문이 될까 말까에 대해서 아마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상당히 많은 기자들이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일종의 기자들이 갖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적 입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영어를 못해서가 문제가 아닙니다. 번역이 다 있을 테니까요. 네.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제적인 문제라든지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같으면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 전쟁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반인륜적이고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고 이런 것들의 기후변화의 변화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게 저는 기자의 역할이라고 덕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질문할 시간이 없는 거죠. 매일같이 보도자료를 소화시켜내야 되고 또 계속같이 연합뉴스 같은 데서도 그런 홍보성 기사들을 써줬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이게 전체 기자들이 정파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떠나서 이 저널리즘이 어디에 놓여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까지도 우리가 한번 근원적인 질문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오리엔탈리즘까지 나왔는데 과거 그 클린턴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했을 때 정상회담 후에 그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기자들이 루인스키 스캔들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교훈은 기자는 자기 취재 주제에 충실하면 된다. 그게 뭐 정상회담 그렇죠. 이후에 회견이든 뭐든.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미국 대통령한테 좀 있어 보이는 걸 그렇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좀 작용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이 두 분한테 미리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가정의 상황입니다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기회를 잡았다면 두 분은 각각 지금 무엇을 물으시겠습니까? 제가 3개씩 답해달라고 미리 그 주문을 드렸는데 뭐 좀 재미있게 하셔도 되고 어쨌든 기자들이 못하는 질문 한번 좀 먼저 해주시죠. 네. 저는 뭐 이제 이른바 뭐 명품백 문제 이런 거, 저 오히려 그건 사소한 문제라고 봅니다. 이제 그보다는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물어보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이와 같이 이 녹화 대담 방식의 기자회견이 국민과의 소통의 방식으로 당신이 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최선의 소통 방식이라고 보느냐 답변해 달라 이렇게 물어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이거 이제 더욱더 지난 1년 반 동안의 대통령을 보면서 늘 하고 있는 생각인데 당신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맡은 일에 대해서 1시간 동안이라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느냐, 그 결론은 무엇이냐, 해답을 얻었느냐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는 윤 대통령이 한 많은 말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자유라든가, 뭐 시장 경제라든가, 공정이라든가 많은 말들이 있죠. 당신이 그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많은 말들에 대해서 각각의 그 단어, 어휘에 대해서 단 10분씩이라도 그 말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들어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프레지던시가 뭐라고 생각하냐? 뭐 이런 질문처럼 얘기해줬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교수님. 되게 이제 수준 높은 질문을 하셨는데. 좀 재밌게 해주셨습니다. 네, 저는 예. 아주 간단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장, 검사라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을 압수수색했던 것처럼 김건희 여사를 압수수색할 의지가 있는가? 박근혜를 했으면 김건희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얼마나 공평한가 이런 문제죠. 조국의 자녀 입학과 관련해서 조사했었던 것처럼 한동훈 씨의 자녀 입학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핸드폰의 비번 문제도 있으니까 좀 더 강력한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느냐? 마지막으로 통계청의 주택 가격 통계와 관련한 조사 또는 그 원자력 발전소, 핵 발전소의 어떤 폐지와 관련된 정책적 결정 이런 것들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검찰에 왔다 갔다 했습니까? 그런 면에서 똑같은 잣대로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과 YTN 민영화 등의 결정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라면 박근혜 조국 뭐 이런 것과 함께 김건희 한동훈 조사하고 현재 방통위와 YTN 민영화 등에 대한 방통위원회의 조치, 행정조치에 대해서도 들여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좀 전달될까요? 한번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현역 언론 여러분, 이 방송을 좀 보신다면은 이 두 분이 말씀하신 질문을 나름대로 숙고해서 한번 대통령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2부에는 권영길 전 의원과 라이브 인터뷰합니다. 좀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너희들의 펜과 카메라는 칼이다, 종이다, 살인 무기다. 사람 목숨 하나쯤 우습게 죽이는 무기다, 살인 무기다. 그 끔찍한 펜대를 이제 멈춰. 그 끔찍한 카메라를 이제 멈춰. 양심이라는 게 있다면 카메라를 돌려 너희들을 향하게 해. 그 앵글에 붙은 수없이 많은 죽음을 세어봐. 도무지 죄책감이 들지 않는다면 너희는 바로 짐승. 그렇다면 우리들이 너희들의 펜대를 꺾어주지, 카메라를 부숴주마.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왜곡하고 부풀리고 비틀어대는 펜대를 멈춰. 찔러대고 쏘아대고 목졸라 죽이는 카메라를 멈춰. 네, 업무 언한 라이브 2부, 라이브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영길 전 의원, 권영길 선배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었습니다. 예. 요즘 건강은 어떠신가요? 제가 2014년에 네. 자가면역 체계 이상에 따른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네. 오랫동안 고생을 좀 했어요. 지금은 이제, 예. 건강이 회복이 돼가지고, 최소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편하죠. 왜냐면은 합병증으로, 네. 그, 설암에, 폐암에 걸려가지고, 폐 절제 수술도 2번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무래도 먹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고 그렇습니다. 네. 안고 가야죠, 뭐. 예. 그러니까 설암 수술을 작년에 받으셨죠? 4년 전에 한 번 받고, 그러셨군요. 작년 7월에 절제 수술하고 볼살을 떼가지고 복원시키는 그런 수술인데, 네. 다행히 이제 복원은 좀 돼서, 네.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외관은 아주 뭐 좋으십니다, 여전히. 얼굴 모습 보고는 아픈 사람 아니라고 그러죠. 네. 우리한테는 전설적인 선배신데, 그러니까 언론인 출신으로서 언노련의 초대 2대 3대 위원장 지내셨죠? 예. 네. 그랬고 민주노총의 초대 위원장 지내셨고, 예. 또 재선 의원 지내셨고, 민주노동당 초대 대표도 대표도 하셨고, 예. 네. 대선에 2번 나오셨던가요? 대선은 3번. 세 번이군요. 4번 나오면 당선될 텐데. 그러게 말이죠. 룰라도 4번 나오고, 우리 예. 김대중 전 대통령도 4번 나오거든요. 네. 그건 농담이고요. 예. 그런데 이제 권 선배의 그 트레이드마크, 2002년 대선 당시에 국민 여러분 살림살이 많이 나으셨습니까? 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셨는데, 요즘 우리 국민의 살림살이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2002년 대선 때 텔레비전 첫 토론 때 모두 발언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으시겠습니까? 하는
물음을 여쭤봤죠.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질문이 던져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은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우리 GDP 상으로는 개인소득이 좀 높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GDP 수하고 실제적인 체감지수하고는 다르다. 네. 특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지금으로 보면은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이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십니까? 하는 물음을 다시 정중하게 던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보 정당이 그 답을 제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평균의 함정 같은 거지 않습니까? 예. 국민 소득은 높아졌지만 양극화가 심해져서 예. 여전히 그 민생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양극화도 양극화가 심해진 것은 우리 비정규 시대로 되어버렸거든요. 그러게요. 네. 또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구하고 일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게 노동시장위원회의 바람에 따라서 다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되거나 거의 소득이 없는 그런 일자리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 자살률이 세계 1위고 또 노년층은 빈곤율이 제1위라서 그렇죠. 이게 한국 사회의 오늘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진보 정당은 좀 지리멸렬입니다. 그 10여 년 전에 정기 은퇴할 당시에 진보 정당은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고 다시는 정당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시민운동에 종사하겠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진보 정당의 상황을 보면 어찌 보면 그때보다 더 오히려 못한 것 같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나름의 원인 진단을 좀 해주시죠. 네, 우선 원인 진단을 말씀드리기 전에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좀 해야 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질문 사항 수정에 답변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가 진보 정당이 사실상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근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왜곡됐고 저 생각하고 전혀 다른 바입니다. 왜냐면 진보 정당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그러면은 밖에서 이런 진보 정당 되지 않겠구나 하는 거거든요. 지지율이 낮아졌다든지 그런 외적 요인이다 이거죠. 외적 요인 때문에 진보 정당이 오늘의 모습이 이런 게 아닙니다. 민주노동당의 분당 때문에 그런 거죠. 즉 국민들께서 차려준 밥상을 스스로 차버렸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이 스스로 차버린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 사죄해야 된다, 섞고 대죄해야 된다. 그것은 사실 진보 정당이 통합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은 게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한 바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신은 정당 정치에 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치란 건 여의도의 의회 정치만이 아니에요. 저는 다만 불출마 선언을 한 거예요. 저희 정치는 광장 정치, 그 다음에 여의도 의회 정치가 함께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장 정치, 현장 정치는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정치, 즉 노동자, 농민들, 서민들과 함께하는 정치고 이게 이제 대표 의원들이 여의도에 사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정당 정치가 아니라 광의의 정치를 하기 위한 다른 길을 택한 것이다 이거죠. 그 다음에 시민운동에 그런데 저는 시민운동하는 분들 존경하고 정말 감사드리고 하지만 제가 시민운동에 몸담을 생각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 정당 정치는 다시 않고 시민운동에 하겠다는 것은 전혀 저 생각하고는 맞지 않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설명해서 이제 진보 정당의 오늘의 모습이 왜 그렇게 되냐는 답변도 나왔어요. 딱 가장 중요한 게 진보 정당의 분열이죠.
민주노동당이 지금의 우리나라 정치에 혐오증을 갖고 있고 안 되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즉 다대수의 국민들에게, 서민들에게 대안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20%를 넘었었어요. 20%를 넘어선 그 시점에서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분당이 된 겁니다, 이게. 패권 노름에 따른 분당이죠. 그러면은 오늘의 진보정당을 바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겠나? 딱 하나죠. 분열된 걸 다시 통합해야 된다. 즉 민주노동당이 4개 정당으로 나눴거든요.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녹색당은 바로 연결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4개 진보정당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로 뭉치는 것이 새로 진보정당의 모습이다. 그러게요. 그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걸 아주 보여주는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보수는 부패해서 안 망했어요. 그랬네요. 예. 예? 망한 건 진보정당이 네. 분열하면 망한다는 걸 요새 보여줬죠. 예. 네, 그러네요. 예. 요새 무슨 리즈 시절 이런 얘기 합니다만은 어쨌든 리즈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은 2004년 민주노동당 후보로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국회에 진출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4년 후에는 이제 진보정당 의원으로서는 최초로 지역구 의원에 재선되셨습니다. 그 시절의 경험에서 뭘 배워야 될까요? 진보정당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오늘 너무 이게 주제가 무겁고 싹싹한 거기 때문에 네. 설명을 조금 방향을 틀어서 답변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국회 축구 그린스만 감독을 해임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화제가 되었고 많은 분노를 사게 하고 있거든요. 네. 정치권까지 번져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축구는 8강에서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일본 축구팀에 대해서 그 감독에 대해서 처음에 뭐 조금 어떤 문제점이 제시됐지만은 지금처럼 해임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논쟁이 전혀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체육관도 절대적인 신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은 1993년에 100년 스포츠 계획을 세워서 발표를 했습니다. 2005년에 이 축구 2050년에 월드컵을 유치하고 우승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발표를 했어요. 말 그대로 100년 대계네요. 100년 대계였습니다. 네. 축구, 농구, 배구, 스포츠 전체적인데 축구에 관해서는 2050년에 하겠다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갔습니다. 2050년에 가기 전에 일본 축구는 이미 독일도 제패하고 유럽 강국과가 붙어서 전혀 처지지 않는 성적을 내고 있어요. 제가 드린 말씀은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초 체력을 기르는 것이, 기본 기를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정치에 있어서 제일 문제는 기본 기를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 축구도 일본에서 100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진보 정당이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리고 집권하기 위해서는 섬세하고 그러면서 광범위한 그야말로 집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집권 이념에 따라서 정강을 세우고 그 정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하나하나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은 바로 민생 정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흔히들 정치가 밥 먹여주냐 그러거든요. 저는 정치가 밥 먹여준다. 진보 정치는 뭐냐? 서민들 밥 먹여주는 것이 진보 정치라는 것이죠. 이걸 진보 정당이 오늘날 해야 되는 겁니다. 민주노동당이 내걸었던 것, 복지와 경제민주화의 사회적 의제화, 구체적으로는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교육, 무상의료,
재원은 부유세.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브랜드는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였거든요. 여전히 지금 이게 유지합니다. 며칠 전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다니면서 이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러고, 당정해갖고 대학금 등록금, 장학금 들어가지고 없는 거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돼 있냐는 거. 저거 오늘 그 질문에서 그래서 이게 일 하나 가져왔어요. 예. 이게 2012년 1월 달에 2월 13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게. 네. 제목이 지금 민주당, 네. 새누리, 지금 국민의힘이 전신당이죠. 예. 민주, 새누리, 복지 공약 알고 보니 민노당 것 다 뺏겼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족표에 보면은 민주노동당, 민주당, 새누리당, 구체적으로 권영길, 또 박근혜 공약, 이렇게. 그 당시엔 정책 이니셔티브를 쥐었다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조선일보 기사는 네. 묻지마 정책을 다 펴고 있다 하는 건데 묻지마 정책이 아니라 허황된 게 아니라 오늘날 예.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바로 2000년에 민주노동당이 창당되면서 외쳤던 것, 공약들, 2004년 총선에 나와서 구체적으로 했던 것, 2002년에 대선 공약들, 이 그대로 있대. 그런데 문제는 제가 들 것은 이것을 실천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근혜 당시 후보는 복지와 경제민주화, 즉 민주노동당 공약, 민주노동당 정책,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공약 정책을 그대로 옮겨가가지고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헌신적처럼 버렸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렇거든. 그래서 아까 질문하신 거 지금 오늘 진보정당이 뭘 배워야 되나? 바로 민주노동당이 어떻게 걸어왔느냐. 민주노동당의 그 무상 시리즈 공약들, 복지와 경제, 민주화 정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복귀해서 실천하고 외치고 밟아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부자 감세를 하는 뭐 당사자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만 그런 이제 보수 여당하고는 질적으로 다르고 또 리버럴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흔히 서민과 중산층 얘기를 하는데 서민 밥 먹이는 정치라는 점에서 또 리버럴 정당과 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우리에서 민주노동당의 복지 정책은 유럽에 있어서 우파 정권도 다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그것을 실시할 때는 진보 정당들이 노동자들의 투쟁과 함께 이뤄낸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거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실천은 실제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하고는 그를 좀 달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결단력도 필요하고 용기도 필요한 겁니다. 민주노동당이 할 때는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복지라는 구호를 내걸었거든요. 네. 그리고 부유세를 강력하게 주장해왔고 지난번 대선 때에도 이 코로나 19를 그 상황에서 떼돈을 번 기업들이 있다. 네. 그 기업들에게 세금을 매기자는 이야기를 민주당의 당내 경선에서 어떤 분이 이야기했어요. 그랬을 때 이 국민의힘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그거 이야기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닫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횡재세, 부유세는 이게 실천이 될 수 없는 요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런 사회주의 정책이 아니에요. 나라를 제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국가 경영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다 이거죠. 근데 이걸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그런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걸 과감히 사회주의 하자는 거냐 할 때, 아, 그렇다. 이게 사회주의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100번이라도 하겠다 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진보 정당 아니고는 없다 하는 네. 말. 근데 하여튼 사회주의자 낙인을 찍어들면 다들 이렇게 위축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제 그 언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언노련 위원장을 초대 2대 3대 지내셨고, 그런데 지금 아시는 대로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자유 억압으로 언론은 거의 50 시절로 회귀한 듯 싶습니다. 지금의 언론 상황을 나름대로는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언론의 역할은 권력 견제와 이 사회개혁의 견인이거든요. 근데 지금 언론이라는 개념 자체에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언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이때까지 일컬어던 신문과 방송, 매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을 언론인이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을 언론인이라고 봐야 된다. 그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언론의 기본적인 역할은 권력 견제고 사회개혁의 견인 역할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의 언론이 그걸 하고 있느냐? 전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보도의 태도, 입장에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문은 이미 이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고 방송은 기능 상실 직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이제 보도의 태도의 문제고,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문제는 신문은 우리 진보 언론으로 일컬어지는 몇몇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영향력이 보수 신문에 비하면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는 걸 그 매체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죠. 예. 그런데 그런 보셨으면 구체적으로 조중동, 조중동에서 특히 조선일보는 자기들이 어떤 지배 세력의 중심으로 보고 있다. 조선일보가 구상하고 있는 또는 조선일보가 손잡고 있던 어떤 세력의 팽창을 위해서 대통령을 활용하고 대통령을 이용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서 조선일보의 경우는 어떤 권력의 어떤 힘을 받아서 바뀌었다고 아니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선일보이기 때문에 달리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이신문의 경우는 산업의 발전에 따라서 좀 이렇게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송이, 이명박 정부 때 종편 체제를 가지고 방송 체제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종편 중심으로 가고 있다고 한 거거든요. 인정 안 할 소리가 없습니다, 현재적으로. 그러나 이 지상파 방송, 공영방송, 공중파, 즉 KBS, MBC, YTN 이거든요. 이 세 개를 토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의 주 목적이다. 윤석열 정권이라고 하는 건 뒤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주 목적이다. 그래서 KBS도 사형방송으로, 즉 민영방송으로 국제 재벌에 넘기겠다. MBC도 그렇게 가겠다. MBC는 마음만 먹으면은 길이 열려 있어요. MBC 주식의 정수장학회는 즉 박근혜 개인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주식 구조를 상장을 시키는 절차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YTN은 이미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제가 참으로
이 문제시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언론단체들, 언론인들 뭐하고 있냐. 한 나라에서 방송의 구조를 바꾸는 건 이거 엄청난 문제입니다. YTN을 어느 날 하루아침에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그 정권에 따라서 이게 기업의 손으로 넘어간다. 공중파는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있던 TBS는 오르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영방송을 민간방송, 사형방송으로 만들어가는 길목에서 지금 여러 가지 터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막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YTN의 지분 매각을 승인한 주체가 방통위인데 그 방통위가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거기서 내린 결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아까 종편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이미 신문은 보수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네. 종편을 말하자면 이제 허용하면서 이제 방송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KBS, MBC를 비롯해서 준공영인 YTN까지 지금 사형화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예. 진단하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그 방통위 문제, 네. 야당 추천목,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인물을 추천했어요. 네. 대통령이 임명 안 하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 분 임명 끝내 안 해가지고 본인이 사퇴했고, 그렇죠. 다시 임명했습니다. 좀 추천했어요. 그럼 대통령이 임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임명을 안 한 것도 직권남용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러다 치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추천한 사람이 1년이 가도 임명 안 해서 스스로 물러나게 하는데 또 그렇게 되는데 이거 왜 뭐 하느냐 이거죠 이게. 추천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공영방송을 지켜야 되는 것은 언론인들만의 몫입니까? 국민들이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앞장서야죠. 네. 이렇게 언론이 위기인데 언론인, 기자들은 뭐 기덕이라는 멸칭으로 이제 불립니다. 언론에 종사한 후배들에게 나름대로 고언이랄지 조언이랄지 혹은 격려를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SNS 시대, 네. 유튜버 시대라고 하지만은 정통 언론, 레거시 언론이 한국 사회의 동력이다.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아까 제가 말한 이 정통 언론이다. 거기에 대한 우선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SNS 시대, 유튜브 시대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면밀히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오르는 소재들, 용어들, 의제들이 이게 정통 언론에서 다 생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론의 역할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SNS 시대, 유튜브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제품은 정통 언론이 생산하는 것이다. 이걸 받아가지고 프레임을 짜놓은 대로 된다 이거죠. 그 역할을 누가 해야 지금 언론인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언론을 바꾸는 것은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조직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의 힘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역시 노동조합의, 언론 노조의 역할이 지대하다.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연대하고 해야 된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연대거든요. 네. 그 틀 위에서 언론을 개혁하고 권력과 맞서고 해야 됩니다. 언론이 권력과 갈등 관계를 일으키는 건 정상인 겁니다. 그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는 정권과 권력과 이렇게 맞서면은 이게 안 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기본이
그 갈등 속에서 문제점이 해결되고 옳은 방향의 길이 찾아지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해야? 그거는 조직의 힘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조직의 이 연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일반 노조도 하여튼 나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언론 노조도 많이 약해졌고 최근에 이제 그 KBS에서는 그나마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었던 보도국장 등 5개 국장 임명 동의제를 사실상 박민 사장이 무시하고 그냥 임명을 강행했는데 아직까지는 KBS가 조용합니다. 그런 노조도 말하자면 역부족인 듯한 그런 상황에서 하여튼 우리가 어떻게 연대를 하고 말하자면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좋을지 혹시 보태시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하신 문제 네. 정말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3개 국장을 임명 동의를 거치지 않고 즉 단체 교섭에 따른 합의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것. 네. 단체 교섭을 무시한 거거든요. 단체 교섭은 노동조합의 생명입니다. 단체 교섭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 노동 행위 중에서 가장 엄한 부당 노동 행위입니다. 이것을 그냥 넘긴다?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질문을 받고 이렇게 저도 참 난처한 상황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이 언론노조가 또 언론노조 KBS 본부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지금 행동을 취하려고 하고 있냐. 이 기본의 문제인데 하고 궁금증을 갖고 제가 한번 이렇게 알아볼 생각을 갖고 있던 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언론의 문제이고 그다음 노동조의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다. 네. 자, 이제 윤석열 정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하고 비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조건은 차고도 넘치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정부의 실체, 본질이 뭐라고 보신지, 이렇게 탄핵의 조건이 차고 넘친데도 왜 탄핵의 동력이 생겨나지 않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독재를 검찰 독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검찰 독재죠. 또 탄핵의 요소도 차고 넘친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네. 윤석열이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검사가 수사로 보복하면은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을 거예요. 대통령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가지고 대통령 국민이 위임한 그 권력을 보복한 데 쓰면은 그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본인이 말대로 하면은 깡패잖아요. 네. 정치 깡패, 검사 깡패 그런 말을 하고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못 보겠다 해서 퇴진 투쟁도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이미 많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하고 또 그렇게 보고 있는 점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게 나라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로 보면은 검찰 독재인데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는 세력의 꼭두각시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뭘까요? 그것이 초국적 자본,
뉴욕 월가의 둥지를 쓰고 있는 조국적 자본, 우리나라 와서 친미, 친일 세력들, 내판 세력들, 이것을 저는 보이지 않는 세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의 오랜 동안의 음모적 계획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탄생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 노름에 따라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검찰 독재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게 윤석열 후보 때 걸어온 길을 이렇게 보면은 어렴풋이 잡힙니다. 윤석열 후보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때 이미 내가 대통령 되면은 민주노총은 손보겠다. 언론노조 손봐서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그럼 우리에서 어떻게 되느냐. 민주노총은 조국적 자본에 있어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자유주의를 거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동 세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에서 민주노총만 와해시키면은, 민주노총을 없애면은 이것은 조국적 자본이 움직이는 발판이 이렇게 꾸려진다. 거기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도 그래서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이걸 구체적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조선일보가 2020년 이렇게 들어가면은 민주노총 공격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조그마한 노조가 이렇게의 문제도 항상 제목이 민주노총을 붙입니다. 민주노총이 또 이랬다. 민주노총이 또 폭력을 조졌다. 민주노총 이렇게 어쨌든 그 조선일보가 2021년 9월 20일 사설에 민주노총을 없애야 되는 조직이라고 사설을 씁니다. 그리고 캐치프레이즈를 민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 2022년 11월 26일까지 가면 3개면을 거쳐서 민주노총을 공격합니다. 여러 수단을 동원해. 그래서 캐치프레이즈를 민주노총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건데,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그대로 대통령이 이어받았으며, 민주노총을 죽여야 경제가 산다는 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지금까지. 근데 그거는 누가 하고 있냐? 바로 아까 말한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렇게 한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윤석열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력, 즉 뉴욕 월가의 둥지를 쓴 소국적 자본 세력, 한국에서의 친미, 친일, 매판 세력의 말하면은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 거기에 따라서 한미일 군사동맹, 삼각동맹도 그렇게 해서 형성된 겁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이 이렇게 맺어지고 나는데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70년 미국의 염원이 불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끝에 지금 어떻게 되면 우리는 다시 한반도는 전쟁의 먹구름 속에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 구도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선, 팔레스타인 전선, 한반도 전선이 이제 형성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말하면 거대하고 엄청난 치밀하고 음모적 계획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을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겠냐 하는 것이죠. 네. 민족의 운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신문들이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내 보수 기득권 동맹이 맞은 배경일 뿐더러 그보다도 큰 그림, 초국적 자본이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진단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검찰 독재의 한 부분만 가지고 윤석열 정권을 말하면은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반대 윤석열 퇴진 투쟁이 성공해야 되는 더 큰 말하면은 이 이유가 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정권이, 그 윤석열 정권이 앞서 지난 대선에서
촛불 2기 정권이 이 탄생이 못 됐을 뿐더러 이 윤석열 정권이 지금 말하자면 재주권을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 정권의 연장이고 그래서 무엇보다 이번 총선이 40총선이 중대한 선거가 돼버렸는데요. 아신 대로 지금 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그 통합 비례 정당 같은 걸 지금 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진보 정당의 말하면 그 통합 선거용이지만은 진보 정당의 그 유일 정당을 만들어서 그 민주당과의 연대 연합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됐죠. 참 안타깝게도 아직 완전히 결론을 난 건 아닙니다만은 사개 정당의 그 단일 정당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것을 강조를 하면서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국내 정책으로 지금 민주당이 중심돼서 민주 개혁 진보 연합 세력이 형성이 되고 그 연합 세력이 총선을 말하면 공동 대응하자 이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야 한다고 이렇게 보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민주당의 정말로 진심 어린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이명박 때, 박근혜 때는 그런 용어를 쓰다가 문재인 정권을 거쳐서 얼마 전까지는 그냥 진보 대 보수 이렇게 됐어요, 용어가. 근데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민주개혁 진보 연합이라는 용어가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그럼 뭘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면 민주당은 민주 세력으로서 자임하고 그 역할에 충실을 하라.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진보 정당 말하면 이념과 정책 정광에 따른 진보 정당을 존중하고 민주당이 그걸 다 흡수를 하고 그 진보 정당을 흡수를 해서 하나로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때까지는 사실 그것 때문에 문제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의당이 한때, 민주당 이중대로 일컬어지고 홍역을 치르고 지금도 그 파장에 있습니다만, 그게 뭐냐. 정당끼리 연대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것은 진보 정당의 진보 정당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내지를 못하고 그 길을 걷지 않는 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만, 민주당도 진보 정당의 강령과 말하면 이념을 색깔 정당이 안 되면서 그걸 하겠다는 것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민주 세력의 정당으로서 대표체로 진심 어린 역할을 하고 진보 정당을 존중하고 해야 된다. 개혁 세력을 존중해야 된다. 즉 존중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을 찾으면은 총선 연대도 잘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흔히 흡수통일론처럼 말이죠. 민주당이 그 양대 기득권 정당의 일원으로서 구심력을 발휘해서 진보 정당들을 그냥 흡수하려 들지 말고 존중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예컨대 비례대표를 대표를 이렇게 이제 인선을 할 때도 위순번에 진보 정당 후보들을 이렇게 배치하고 이런 그런 공학적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협력하고 존중하는 자세를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차제에 저는 민주당이 중도 우파 정당으로 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을 위한 길이고 민주당을 위한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거대 양당 체제가 문제가 되어 있고 거대 양당 체제를 타파하는 것이면 마치 선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정치로 일컬어지고 있어요. 그거 아니죠. 거대 양당에서 뭐가 문제야? 쏙
본질에서 차이가 없는 겁니다. 민주당의 뿌리나 국민의힘의 뿌리나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다.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정당은 똑같으니까 뭘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권력 싸움은 패권 싸움만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완전히 정당의 이념이 다르고 정강이 다르고 정책이 다르고 거기서 토론하고 거기서 어떤 타협점을 찾으면은 정치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민주당은 이때까지 뭐냐면 진보 정당을 스스로도 진보 정당이라고 그렇게 자체를 해왔거든요. 진보 정당이 되려면은 그 이념과 정강이 강령이 그대로 돼야 되잖아요. 아니면서 그러면은 진보 정당도 민주당도 타격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개혁 진보 세력의 연합으로 총선에 대한 공동 대응을 하기로 해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진보 정당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서로를 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를 앞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 그 상호 존중과 협력을 전제로 해서 네. 그 소위 통합형 비례정당은 동의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지금 뭐 가고 있는 게 그렇게밖에 안 돼 있죠. 네. 그렇게 할 때만이 지금 참여하지 않고 있는 녹색정의당 문제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녹색정의당도 저는 그러니까 참여하기를... 단순히 지금으로 보면은 네. 오히려 문제만 꼬인다는 거죠. 아까 저희가 질문하신 정치공학적으로 비례에 몇 명으로 할 거냐,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 해가지고는 네. 근본적인 문제가 안 풀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총선 연대를 하자고 하는 것은 이번에 이 윤석열 정권을 패퇴시켜서 네. 실제적으로 정치 말하면은 개혁을 이루고 사회를 바꾸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은 모든 다른 부분도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네. 단순히 총선 마당에만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총선 이후 총선 너머를 바라보는 어떤 비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네,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본래 오늘 타이틀을 진보 정당이여 단결하라 이렇게 잡았는데 그 큰 틀에서 뭐 벗어나지 않았습니다만은 진보 재정당을 향해서 뭔가 좀 말씀 한마디 주신다면 어떤 말씀 마무리 말씀으로 좀 한번 네. 해주시죠. 오늘 여러 차례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갈라진 진보 정당을 통합시키는데 온 힘을 쏟아왔죠. 변함이 없습니다. 총선 전에 그 깃털이 조금 갖춰지기를 바라는데 그건 뭐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에 다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마음을 열고 토론하고 해가지고 통합이 돼야 된다. 이 통합에는 누가 중심에 서야 되느냐?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야 된다.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정의당 장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대로 하자면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을 모아서 모아서보다 함께 자료를 해서 연대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민주노총이 왜 정치하자는 거냐? 이게 맞는 거냐? 아닙니다. 맞는 겁니다. 오늘날 세계를 이렇게 바꾼, 즉, 이른바 민주주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들, 경제발전된 나라들, 즉, 유럽을 보면은 1800년대부터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바로 진보정당을 바로 결성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의 노동운동사는 진보정당 사회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민주노총과 진보정당은 사회계획을 이끄는 기관차의 2바퀴입니다. 한 바퀴만 돼가지고는 기관차가 못 굴러가거든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다시 중심이 돼야 된다. 이건 사례들은 뭐 여러 가지 구체적 사례가 있는데 시간 관계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가 진보정당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진보정당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뭡니까? 대전환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위기, 즉 팬데믹 위기, 기후 위기, AI가 유발하는 노동의 위기, 이 위기에 대처할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진보정당이다. 특히 코로나19 때 붙어서 이 새로운 체제를 만들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뭐의 산물이냐? 자본주의의 병폐다. 병균이 그렇게 된 거다. 기후위기, 자본주의의 산물이다. AI 시대에는 노동의 위기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보정당이 필요하다. 무조건적으로 하면은 노동의 위기, 새로운 기술에 반대 이렇게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동의 개념도 공익노동 개념으로 이렇게 되고 이 AI를 누가 관리할 것인가. 특히 한국에서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대전환 기획에 요구되는 그 진보정당을 어떤 분들은 새로운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생태사회주의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미국의 학자들 이야기입니다만 거기서 총정리를 하자면은 시대가 진보정당을 요구를 하고 있다. 이 요구에 한국의 진보정당, 한국의 노동자들, 민주노총은 따라야 된다. 민주노총의 중심이 선다고 해서 노동자들만을 위한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든 세력을 아우르는 진보정당을 탄생시키는 그런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되고 저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이 키워드고 지금 말씀하신 뭐 기후위기랄지 혹은 뭐 AI랄지 다 이게 진보적 의제다. 네. 시대가 진보를 부르고 있는 만큼 진보 세력이 단결해서 말하자면 자본, 초국적 자본의 그 음모에 맞서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렇게 그 귀한 발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신 권영길 선배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자, 업무란 라이브 2부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